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18년도 7급 감사직 경영학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 유형들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기출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경영학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볼 수 있지만 일반 경영학과 우리가 전략 경영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에 7급 시험에서만 주로 등장하는 파트가 이제 국제 경영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통 6문제 정도가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의외로 국제 경영에서 환율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이 환율 문제는 국제 경영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국제 재무 쪽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분류하기 나름일 수는 있어요. 분류하기 나름일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여기다 우선 집어넣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경우는 아주 쉬웠던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때 지도 원리, 수직적 통합 문제, 그 다음에 그린필드 FDI에서 국제경영 한 문제가 나왔었고 2017년도도 기업의 통합과 인수합병 문제, 그 다음에 그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열 확장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전략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BCG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일반 기업론적 측면에서 주식회사 제도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2017년도에는 국제경영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인 2018년도 보면 여전히 6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게 경영 일반과 전략에서는 시험 준비하실 때 한 문제도 틀리시면 안 돼요. 가장 쉬운 파트고 우리가 기초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데 기업론에서 기업의 형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경영이론의 발전 과정이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건 의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019년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에서 항상 마이클 포터죠. 전략하면 5포스 모델이 나왔었고 문제 자체는 아주 평이했었어요. 그 다음에 국제 경영에서 3문제가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부분은 국제 재무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 그 다음에 전통적 환율 결정 이론, 빅맥 지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환율 계산. 우리나라가 직거래가 하는 환율은 돈은 2개밖에 없어요. 달러와 위안화. 나머지들은 삼각적인 재정 환율을 우리가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따져주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 인사 파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조직 인사 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항상 나타나는 게 동기부여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파트에서 임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 이론하고 임금 부분은 매년 우리가 나오는 형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요게 한번 나왔어요. 지식 기반 HRM 관련된 문제인데 약간 응용 문제였는데 조금 실수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던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직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직무 특성 모형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는 동기부여 이론이 하나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2018년도에도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문제, 그 다음에 OJT와 임금 체계 관련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알고 시작하는 2문제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 문제 정도가 나와서 2018년도 문제 자체가 봤을 때 이 조직인사 파트는 상당히 쉬웠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돌아오셔서 경영 일반에서 학생들이 환율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조금 어려워서서 우리가 절반 정도, 한 네 문제 정도는 쉬웠다라고 본다면 조직 인사는 네 문제 자체가 다 쉬웠어요. 다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경영 일반, 기업론 파트예요. 전략, 그 다음에 경영 이론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요 파트에서 대략 10문제 정도에서 8문제 정도, 8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충실히 따라오시면서 한 문제도 놓치지 말도록 우리가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운영 관리와 경영 과학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네 문제가 나와주는데 이 생산 운영 관리 파트는 항상 학생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되게 어렵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약간 수학적인 부분들이 조금 가미가 돼서 논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2018년도의 경우는 난이도 수준을 상당히 좀 낮춰놨어요. 낮춰놨던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본다면은 재고관리 시스템 매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EOQ 같은 모형들이 가장 중요하고 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재고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생산 설비의 배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 문제가 나왔었어요. 기본 문제가.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설비 배치 항상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 시간과 공정 흐름이라고 하는 생산 흐름 배치 문제가 경영과학적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뭐가 나왔냐? 여전히 공급 사슬에서의 채찍 효과, 재고 관리 기법 나와주고 의외의 변수로 입지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입지 문제. 이 생산 입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해설 듣고 나면은 아마 치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동안 공부해서 입지 부분을 우리가 많이 빼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경영학에서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봐왔던 부분이어서 의외로 함정적인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 파트인데 이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네 문제 정도가 여기서도 우리가 출제가 되는데 네 문제에서 5문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018년의 경우 마케팅 조사와 소비자 행동 분석 여기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파트죠. 마케팅 조사가 하고 소비자 행동 분석이 마케팅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기는 해요. 어려운 파트긴 한데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난이도 자체는 좀 더 수월했던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판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부터 한번 보시면 혁신 관련 신제품 수용 과정, 그 다음에 가격 관련해서 가격 전략, 서비스 청사진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하고 다속성 태도 모형, 다속성 태도 모형하면 소비자의 구매 태도는 시그마, 신념에서 가중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인데 요것들을 계산보다는 약간 개념 정도 접근해서 산수적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시장 침투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 어떻게 보면 2017년도 문제가 가장 쉬웠어요. 가장 쉬웠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도 2017년도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사와 소비자 행동 분석 파트에서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에서의 표적 시장 진출 전략 문제, 그 다음에 마케팅 4P에서 제품 수명 주기 PLC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가산 이익률법 계산 문제 요게 조금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어요. 요게 그 다음 유통 경로 갈등 부분 그래서 수직적 경로 갈등과 수평적 경로 갈등에서 수직적 경로 갈등에 해당하는 부분과 수평적 경로 갈등에 해당하는 부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단 요 가산 이익률법이 계산 문제로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나든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던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요 한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세 문제는 상당히 수월했던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2018년도 우리가 7급 시험의 경우 세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수월했던 문제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계와 재무관리 부분의 문제인데 회계와 재무관리 부분에서 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가끔 등장을 하는데 올해도 뭐 여전히 한 문제 정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2017년도에는 뭐 2017년도 중심으로 보세요. 영업이익 재무분석 해지 전략이 나왔었고 2018년도에는 에바 분석 문제가 나왔어요. 에바 분석. 에바를 계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에바의 개념적 문제. 그러니까 공식을 딱 알아두시면 그 속에서 개념을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베타 하면 뭐예요? 불확실성, 체계적 위험, 해지가 불가능한 위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요 문제가 나왔는데 좀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웠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다지 조금 우리가 수업 정도만 잘 따라오셨다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 뭐 집중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는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셨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 외에는 아주 수월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면 경영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의 플러스 과목이지 마이너스 과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게요. 그래서 뭐 2018년도 뭐 7급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이제 뭐 1번 문제 OJT 문제가 나왔죠. OJT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OJT와 OFJT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셔야 되는데 뭐 OJT는 온더 잡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도제식으로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 상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현장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교육 훈련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상사와의 관계 증진이란 측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업무에서 벗어나서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업무상의 공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문가들을 불러다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비용적 부분도 적게 들겠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과 비용이라는 걸 상당히 줄이면서 현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이 OJ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OJT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현장감은 높지만 상사의 악습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사의 업무상에서 나타나는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수돼서 그 사람도 몸에 배워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시적이고 전문적 안목에 대한 교육 훈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상사 이퀄 좋은 스승이다. 이거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죠. 자기 일 잘한다고 해서 꼭 잘 가르치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인턴이나 이런 친구들을 고용해서 쓰다가 아니면 뭐 비정규직 뭐 하청근로 이런 사람들 쓰다가 뭐 직접 업무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생산 현장에서 일을 가르쳐주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OJT라면 OJT는 OFJT랑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OJT의 장점이 OFJT의 단점이 되고 OJT의 단점이 OJT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거시적 교육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JT 같은 경우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다수의 인원을 교육시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OJT는 다수의 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악습이 전이된 게 아니라 악습 같은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교육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OJT의 단점은 현장감이 떨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업무 공백에서 발생하는 비용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OJT와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요게 여러분들이 일단 떠올라 주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OJ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훈련 전문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를 믿을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교육 훈련 뭐죠? OJT가 됩니다. 일단 바로 답은 나왔네요. 1번이 틀린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피훈련자는 훈련받은 내용을 즉시 활용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상당히 높은 교육 훈련 방식이 OJ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관행을 피훈련자가 무비판적으로 답습할 경우 가능성이 있죠. 악습의 전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자와 피훈련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친밀감, 관계 증진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2번 문제. 유통 경로 내에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는 유통기관들 사이의 경로 갈등으로 옳은 것은 해놨죠. 유통 경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체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가는 일련의 유통 경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조업체와 도매상 또는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앞단계, 뒷단계, 경로 간의 갈등을 이걸 우리가 수직적 경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소매상과 소매상 또는 같은 도매상과 도매상 요런 애들끼리의 경로 갈등을 수평적 경로 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 경로 갈등에는 대표적으로 지각 불일치와 목표 불일치 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각 불일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각 불일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재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매상 입장에서 보면 재고 문제에 대한 탓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제조업체가 제때 납품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재고에 대한 지각 과정에서 뭘 생각할 것이냐 하면 도매상 니네가 안전재고를 좀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각 불일치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불일치는 뭐 단기냐 장기냐적 관점에서 도매상은 단기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조업체는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게 그 목표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나 이런 활동에서 충돌이 갈등 형태로 발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평적 경로 갈등에는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영역 불일치 문제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영역 불일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그 영역 바운더리를 가져갈 것이냐적 측면인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사회 문제가 됐던 편의점, 같은 편의점 반경 얼마 안에 동일한 업종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GS 편의점이 있는데 바로 앞에 GS 편의점이 또 들어와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허용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돼서 반경 얼마 안에는 같은 매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이런 영역 불일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경로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유통 경로 내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는 유통 경로 사이의 경로 갈등을 뭐라 그런다? 수직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수직적 경로 갈등.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번이.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이제 조직에서의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인데 이 집단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뭐 요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단 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봅시다. 집단 의사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집단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상호 구성원들 간에 상호 지적 자극이라는 것도 나타남으로써 조직이나 집단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이러한 집단 의사결정 속에서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시간적 소비 내지는 에너지 소비, 이게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집단 사고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집단 사고. 그래서 뭐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의견 불일치로 갈등이 적정 수준의 갈등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 갈등이 너무 심화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장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두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거를 찾아봅시다. 집단 의사결정은 개인 의사결정보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했다. 다양성, 집단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여서 만족감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자극, 참여의식 고취 등의 장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은 집단 사고를 통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선의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다. 집단 사고는 맹목적 추종자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맹목적인 팔로워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점적 측면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는 명목집단법, 델파이법, 변증법적 토의법이라는 게 있는데 집단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다양성을. 근데 이런 집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다양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확충하기 위한 의사 결정 기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시험에 나와 있는 명목집단법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상의 집단이에요. 명목상의 집단. 집단이란 거 하는 건 토론을 전제로 가져가는데
토론 없이 뭐 진행되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좀 소심한 친구들은 집단 토의 과정에서 자기 의견 개진은 안 하겠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토의 장소에 모인 모든 학생들이 서면 의견 개진을 하게 되고 리더가 이를 취합 정리해서 투표에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의 역할이 리더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리더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 명목집단법입니다. 그리고 이 명목집단법의 단점은 뭐 하나의 안건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안건을 했을 경우 다양한 이상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안건 내지는 하나의 안건밖에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델파이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델파이법은 전문가 서면 의견 조사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수의 안건을 전문가 A, B, C에게 전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안건을 각각을 다 취합하는 겁니다. 취합하고 다시 재교부시키는 것을 반복해서 언제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의사결정 방식이 되기도 해요. 단 문제는 뭐겠어요?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된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주로 쓰이는 방식이 델파이법이에요. 그 다음에 변증법적 토의법 하는 거는 정, 반, 합이죠. 이게 변증법적.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구선, 적절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 과정을 거쳐서 가는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요 의사결정 기법들을 꼭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집단사고는 여러분들 항상 좀 부정적 뉘앙스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급사슬에서의 채찍효과 문제가 나왔는데 채찍효과라는 게 아까 우리가 유통 경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제조업체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죠. 근데 소비자가 매년 하나씩 사던 애가 갑자기 2개를 사요. 그럼 소매상이 준비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도매상도 준비를 늘리고 제조업체는 더 많이 생산을 해내겠죠. 여기서의 조그만 변화가 하류에서의 조그만 변화가 상류에서의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 이걸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찍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 공급사슬 전체를 관리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런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라 그랬죠. 과잉 주문. 처음에 갑자기 주문이 늘려나면 어떻게 돼요? 재고 부담이 계속 증가하겠죠. 이건 발생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일괄 주문. 연속적으로 주문을 해주면 그때 맞춰서 만들어내면 되는데 일괄 주문에서 납기 따라 전달을 하게 되면 대량 생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제품 가격의 큰 가격 변동은 소비자들, 소매상, 도매상들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채찍 효과가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리드타임이 짧으면 언제든지 생산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드타임을
줄인다, 짧게 가져간다. 이 자체는 채찍 효과 발생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4번.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죠. 옳지 않은 것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방식이 황금 낙하산이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황금 낙하산이라고 하는 거는 적대적 M&A를 예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낙하산을 내려보내려면 황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어요. 인수합병했는데 그 회사를 장악하고 가려면 그 경영진이라든지 이사진을 내 사람으로 내려보내야 되죠. 근데 그 회사를 인수했음에도 기존의 이사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체하는데 엄청나게 막대한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인수했음에도 경영권 확보하지 못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방법이 황금 낙하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른 지문들 한번 보시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이 모두 해산, 소멸한 후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신설되는 기업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방법. 이게 대표적인 신설합병이에요. 신설합병. 그 다음에 수평적 합병은 동종산업에서 제품군에 유사한 기업의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경쟁 회피 등을 위해서 합병하는 것으로서 수평적 합병을 하는 목적은 시장 지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러한 수평적 합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합병은 공급사슬 전방과 후방에 위치한 기업을 사들여 경쟁력을 키우는 건데 수직적 합병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수직적 합병의 목적은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자동차 금융이라는 걸 계속 조달을 해야 돼요. 그걸 다른 업체 거를 쓰다 보니까 프로모션하고 자동차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캐피탈을 세우는 거예요. 그 증권사라든지 조그만한 캐피탈회사 하나 인수해서 현대 캐피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부품업체가 여러 가지 부품업체들이 있는데 부품업체 하나를 인수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새로운 차를 만들어낼 때 그 부품업체들이 제때제때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차 개발에 부품업체가 같이 동조하기 위해서 조그만 부품업체 하나를 인수해서 합병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현대 모비스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직적 합병이라고 하고 요거를 하는 목적은 효율성의 극대화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의 핵심이 여기죠. 여기서 소비자 쪽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면 뭐라 그런다? 전방통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핵심에서 원자재 쪽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면 뭐다? 후방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방통합.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해서 하나 현대기아차 그룹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러한 통합을 뭐라 그런다?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적 통합.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맞는 얘기고 1번이 황금 낙하산을 잘못 설명해 놓고 있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6번 문제 임금 체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임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준, 체계, 형태에 대한 관리입니다. 임금의 수준은 대외적 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고려해 주는 거고, 그래서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 그 중간에서 경쟁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임금의 체계는 이게 공정성의 개념으로서 지급에서의 구성 내용의 격차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생계 보장의 원칙에 따르는 연공급 제도와 노동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줍니다. 이 노동 대응의 원칙은 다시 두 가지 형태가 띄어요. 직능급과 직무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공정성은 증대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성이 증대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임금의 형태는 지급 방식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급이냐 성과급이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급 방식에서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임금의 체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요 범주에서 나올 거예요. 요 범주에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연공급 체계는 고용의 안정성과 직원의 귀속의식을 향상시켜주는 임금 체계죠. 그래서 근속연수에 기반을 둔 임금 지급 방식. 그 다음에 직무급 체계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건데 이 직무급 제도는 직무 간 상대적 난이도 또는 가치를 평가 내리는 직무 평가가 전제되는 임금 체계예요. 직무당 얼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직능급은 동일 직능의 동일 임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2번도 일단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능급 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 체제예요. 직능급은 뭐다? 동일 직능의 동일임금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직능급 체계에서는 자기개발 의욕을 자극한다. 그렇죠? 자기 능력 개발, 내 능력이 직무 관련 능력이 향상되면 임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협업적인 업무보다도 자기 능력 개발에만 너무 포커스를 둔다라는 문제점도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적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이제 생산관리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그래서 생산 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좀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생산 입지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원자재 부피가 크거나 무겁다면 원자재 가공 공장은 원자재 산지 근처에 두는 게 유리하겠죠. 왜요? 무거우니까 배송비라든지 운송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산지 근처에 두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생활 수준, 취업률, 노동인력의 숙련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에 따라서 저 산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 임금 격차가 좀 발생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제품의 수송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완제품 조립 공장을 원자재 산지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완제품이에요. 완제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원산지 산지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소비자들이. 완제품의 수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사업체들이 이미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면 원자재 공급업체 확보가 용이하다. 이미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단단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런 업체들 확보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시면 두 자산 A와 B의 A와 B의 베타는 각각 1.35와 0.9이다. 자산 A의 40%, 자산 B의 60%를 투자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경우 A의 베타 곱하기 A 투자 비율을 일단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B 역시도 플러스 B의 불확실성과 곱하기 B 투자 비율을 따져주면 전체 우리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A의 베타가 얼마였죠? 1.35 곱하기 A의 40% 플러스 B의 베타 얼마? 0.9 곱하기 B의 투자 비율 60%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산출해 보면은 0.4로 놓고 0.6으로 놓고 가니까 약 1.08이 나오겠네요. 이거를 40%를 0.4 놓고 이거를 0.6으로 놓으니까 1.08 나오겠네요. 1.08.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베타를 따져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분산 투자예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는 A와 B가 각각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투자안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 A가 0.4 플러스 B가 0.6으로 투자되는 거예요. 투자되는 건데 A의 불확실성이 얼마? 베타가 1.35. B의 베타가 불확실성이 얼마? 0.9니까 요거에 1.35, 요거에 0.9가 나오니까 요것들을 전체를 합산해주면, 곱한 다음에 합산해주면 전체 불확실성 베타가 나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푸셔야 돼요. 항상 모든 투자는 A, B로 나눴다는 얘기는 전체 1에서의 그 비중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각각의 불확실성도 같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한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환율은 장기적으로 평가 절상된다. 높을수록 그 국가의 환율은 평가 절상된다. 물가와 환율 간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빅맥 지수 같은 것들이에요. 빅맥 지수 같은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평가 절상이나 평가 절하란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US 1달러에 1,000원에서 US 1달러에 1,100원이 된다든가
US 1달러에 900원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환율은 교환 비율이에요. 환율은 상승한 거고, 이렇게 될 경우 환율은 하락한 거죠. 그 말은 원화의 가치가 절하된 거고, 이거는 원화의 가치가 절상된 거죠. 그래서 미국 돌멩이 하나 가져올 때 기존에 우리 돌멩이 1000개를 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900개만 주면 되니까 교환 비율에서 100개를 덜 주니까 교환 비율은 하락했지만 900개만으로 한 개 갖고 있으니까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 거, 절상된 거죠. 반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근데 물가와 연동돼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실제적으로 빅맥 지수에서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PF분의 P가 됩니다. PF분의 외국의 물가분의 국내 물가가 돼요. 그러면 한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장기적으로 환율은 어떻게 된다? 평가 절상이 아니라 평가 절하되겠죠. 평가 절하. 특정 국가의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그 환율 자체는 평가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든가 아니면은 요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국가의 물가 변동률에서 외국의 물가 변동률을 빼준 것이다.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면 요거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이게 계속 높아진다. 그럼 요거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요것만 높아지면 격차가 커지죠. 평가가 절상되는 게 아니라 평가는 가치는 떨어지는, 평가는 절하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 요게 일단은 1번이 틀렸고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은 국내 물가 상승률과 외국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주는 거고 빅맥 지수는 같은 비용을 지불해서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나 동일한 품질의 햄버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나라에서 햄버거가 3,000원이다. 미국에서 1달러다. 그러면은 실제로 환율은 얼마여야 돼요? 1대 3,000. 1대 3,000. 우리나라에서 3,000원인데 미국에서는 3불한다. 그럼 환율은 얼마?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빅맥 지수예요. 빅맥 지수.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없으며 수송 비용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경쟁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모든 물건이 수입되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들어간 패티다 그러면 잘 안 먹어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선 채소 같은 거 미국에서 방부제 막 뿌려갖고 햄버거에 넣어서 갖고 올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육제 같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잘 맞지는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물가 변동에 따른 환율 변화를 예측하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빅맥 지수입니다. 빅맥 지수. 그래서 뭐 여하튼 요 문제의 답은 1번이 절하가 돼야 되는 거죠. 절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경제적 부가가치, 에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에바라고 하는 놈은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곱해준 거를 빼준 거예요. 빼준 거. 또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계산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투하자본 또는 투하자본 곱하기 투하자본 수익률 빼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제 봅시다.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후 영업이익을 늘려야 된다. 에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요게 증가해주면 다른 거 고정됐다고 생각합시다. 에바는 증가하겠죠. 1번은 맞는 얘기고 에바는 장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투하자본 수익률, 가중평균 자본비용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가기 때문에 장기가 아니라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가 0보다 큰 기업은 자본비용 이상을 세후 영업이익이 자본비용보다 어때요? 큰 거니까 벌어들인 기업 자본비용 이상을 벌어들인 기업으로 평가 내릴 수 있겠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다각화된 기업은 사업 단위별로 에바를 평가해서 핵심 사업과 한계 사업을 분류해서 우리 회사의 이익에 어떤 사업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치창조 경영이라고 하는 VBM이라는 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바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제 세분시장, STP 전략과 관련되겠네요. 세분화된 시장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한 시장,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거, 한 제품으로 전체 시장, 비차별적 마케팅이 되겠네요. 비차별적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믹스 하나로 전체 시장을 커버하는 거를 우리가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하고 마케팅 믹스를 시장 1, 2, 3 개별적으로 다 맞춤형의 믹스 1, 2, 3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하나로 시장 1, 2, 3 중에 한 시장 다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한 시장만 커버하는 형태의 전략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중적 마케팅. 세분화 마케팅은 시장 세분화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목표 시장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번이. 그 다음에 12번 제품 수명주기 이론의 단계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는데 우리가 이 제품 수명주기 한번 따져봅시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글씨를 이렇게 쓴 이유를 딱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입기의 마케팅의 목표는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기에서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에서는 마켓쉐어는 유지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성숙기의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쇠퇴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이 시장에서 빠져나올 것인가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피 중에서 제품을 먼저 보면은 도입기에는 기본 수요 제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만든 이 제품이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시장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 수요 제품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 갈수록 이제 제품 서비스를 확대시킵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가 되면 제품 모델이 다양화되다가 쇠퇴기 가서는 단종되는 철수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프라이스적 측면을 한번 보면은 가격이라고 하는 놈은 도입기에는 원가 가산 가격 전략을 펼쳐요. 원가 가산. 왜냐하면 도입기의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그걸 내가 먼저 찾고자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두셔야 돼요. 도입기 초반에 존재하는 애들이 얼리 어댑터가 아닙니다. 여기를 혁신층이라고 하고 도입기 중후반에 존재하는 애들이 조기 수용층이라고 하는 얼리 어댑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은 초기에 들어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초기 가격을 높게 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로 가면은 이제 경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장에 따르는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나와주고 성숙기에 들어가서는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자에 대한 경쟁 대응 가격 전략이 나오고 쇠퇴기 가서는 이제 가격 무조건 인하죠. 가격 할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이라는 거 측면에서 본다면 유통적 측면에서 도입기에는 니네들이 와줘. 우리 가게 앞에 줄서기를 원합니다. 줄서기를. 선택적 유통 경로를. 그러다가 성장기가 되면 유통망을 쫙 뿌려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집중적 유통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숙 단계 가면 이게 확대되다가 다시 쇠퇴기 가면 굳이 사고 싶으면 우리한테 오세요. 비용 절감적 측면에서 선택적 유통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중에서 우리가 광고 전략이라는 걸 한번 봐보면 도입기의 광고는 우리 제품이 나왔어요. 인지도를 높여야 되죠. 인지형 광고 내지는 정보 전달형 광고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성장기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설득형이요. 우리 제품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좀 사주세요.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러다가 성숙 단계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비교 내지는 경쟁 광고가 나와줍니다. 그러다가 쇠퇴기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를 잊지 마세요. 상기형 광고가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를 한번 마케팅을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럼 문제 볼게요.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한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도입기의 기업은 제품 사용을 유인한다. 인지, 유인 뭐 이런 정책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고점 찍고 둔화되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의 기업은 매출액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 경로를 이제 쇠퇴기로 넘어갈 건데
쇠퇴기에서 유통 경로를 확대하나요? 선택적으로 이제 유통 경로가 줄어드는 형태가 돼요. 확대돼서는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기에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 곡선 효과가 나타난다. 성장기에는 이제 도입기에서 원가를 뽑아냈고 성장기에서 계속 많이 만들어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경험 곡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요 문제보다도 어떤 형태든지 나오든지 요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품 수명 주기를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재고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고관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먼저 EOQ 같은 경우는 EOQ 모형은 경제적 주문량 모형으로서 최소로 가져가는 거죠. 뭘?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비를 최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EOQ 모형화에서의 총 재고 관리 비용은 재고 유지비라고 하는 평균 재고의 플러스 캐링 코스트, 그 다음에 재고 부족비라고 하는 Q분의 D 곱하기 오도 비용, 요거를 해주는 거죠. 요거를 미분해 봤더니 EOQ는 어떻게 나온다? 루트 C분의 2도 형태를 띈다가 EOQ 모형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을 따져주는 모형이에요. 경제적 주문량을. 그 다음에 G는 무재고 무결점 방식으로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사용되는 재고 관리 기법으로서 kanban 시스템을 이용한 풀형 재고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MRP는 자재 조달 계획 같은 형태로 컴퓨터에 의한 푸시형 자재 관리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퍼트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법,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13번에서 재고 관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답은 바로 나왔네요. 퍼트는 재고 관리가 아니라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법이에요. 일정 관리 기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로 들어가시면 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죠. 뭐 한명 합자회사 이런 구분인가 본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형태를 좀 알아두십시다.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업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 플러스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된 형태로서 주식에 따른 책임이 형성되는 기업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문제 봅시다. 한명회사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사업만으로 구성된다.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과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 무한
유한이 결합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농민, 중소기업인,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출자 형태, 그게 뭐다?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주주와 분리된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형태를 띱니다. 주주는 주식범주 내에서의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회사는 그 이외에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된 거네요. 그 다음에 15번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포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기존 산업 내 경쟁이라는 거를 코어에 두고 잠재적 진입자와 대체제, 그 다음에 구매자 교섭력과 공급자 교섭력, 요 5가지 힘의 균형 관계로 분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이클 포터의 이 모형의 근거는 여하튼 경쟁을 줄여서 우리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토대로 해서 잠재적 진입자를 줄여야 경쟁이 줄어들고 수익이 개선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 수는 적어야 경쟁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 교섭력과 공급자 교섭력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섭력이라는 거는 정보력에 기반을 둔 협상력이고, 추가로 전환 비용 문제를 따져줘야 돼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다가 다른 제품으로 갔을 때 불확실성 이런 것가 크고 비용적 요소가 더 많이 든다. 그러면 그 제품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런 게 전환 비용이에요. 그래서 전환 비용은 크고 협상력은 떨어뜨려야 경쟁이 줄어들면서 수익은 증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공급자의 교섭력과 구매자의 교섭력 전부 다 떨어뜨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해놨죠. 퇴출 장벽이 높을수록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진다. 기존 산업 내에서 퇴출 장벽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이 기업들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매력도가 낮아지고, 그럼 우리의 수익 구조도 안 좋아지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의 공급자 전환 비용이 높을수록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으면 낮아져서 시장의 매력도는 어떻게 된다? 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답은 2번이 틀린 거가 되겠네요. 틀린 게. 그 다음에 진입장벽은 높일수록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서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대체제의 존재 때문에 가격을 높이기가 어려워서 시장의 매력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16번 문제에 들어가시면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센싱은 기술을 공유해 주는 거고, 프랜차이징은 거기에 플러스
경영관리까지가 같이 들어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진출 예정국의 수출이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무역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 라이센싱을 통해서 기술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은 음식점, 커피숍 등 서비스업 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돼버려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싱은 브랜드와 기술 등 무형자산과 함께 품질관리, 경영방식, 기업체 조직 및 운영, 마케팅 지원 등 같은 경영관리 노하우까지 포함된다. 라이센싱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프랜차이징이 요 개념이 되겠죠. 프랜차이징이. 그 다음에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은 잠재적 경쟁자를 만들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면서 기술 공유해서 새로운 기술 만들어내는 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OEM 같은 거라든지 라이센싱 이런 것들이 경쟁자 양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하튼 3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네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Y 이론 맥그리거 XY 이론을 얘기하나 보네요. Y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직원의 부정적 강화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 Y 이론은 긍정적 측면에서의 강화 요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상이라든지 내가 이런 걸 열심히 하면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지속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Y 이론적 관점이죠. X 이론이 되면은 처벌이 두려워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X 이론은 부정적 강화물을, Y 이론은 긍정적 강화물을 토대로 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이고 나머지 보시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일에 투입한 요소와 그로부터 받은 보상의 비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인지 부조화와 교환 이론에 근거해서 조직 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분배 공정성의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분배 공정성이 내가 과소 보상을 받던 과대 보상을 받던 상대방과 일치하실 경우 분배 공정성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5가지 행동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죠. 인풋의 변화, 아웃풋의 변화, 인풋과 아웃풋의 인지적 왜곡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비교 대상의 변경, 극단적인 경우 조직 이탈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 준 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동기 유발 요인은 직무에 존재하는 요인들이다. 그래서 허츠버그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구분을 했어요. 위생 요인을 구분을 했는데 참고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우리가 본다라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허츠버그의 이론적 전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 동기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안전, 생리, 사회, 안전, 생리 이런 욕구를 위생 요인이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내재되어 있는 존경, 성취감 이런 것들이 동기 유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정도는 노력 성과의 관련성,
성과와 결과의 관련성, 결과와 개인 욕구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받는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이런 거죠. 종업원들의 노력이 성과를 가져오고 성과가 결국에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러한 종업원들을 모티베이션 시키려면 주어진 환경 아래서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성과에는 보상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보상의 수단성과 보상 자체가 지니는 유의성의 고배함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게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1달러에 1150원이고 1유로에 1.6달러인 경우 원화와 유로화 간의 재정 환율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건 요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원화와 지금 US 달러와 유로화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1달러에 얼마? 1달러에 1150원. 1150원. 그 다음에 1유로에 1유로에 US 달러로 했을 때 1.6달러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1150 곱하기 1.6 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1840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유로에 우리나라 원화는 1840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크로스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스 레이트. 요렇게 간접적으로 따지는 걸 우리가 아비트레이지 레이트, 재정 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 환율. 근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요거는 아메리칸 텀으로 표현된 거예요. 환율 표시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유로화를 바꿀 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유로피언 텀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US 1달러에 0.625 정도의 유로가 된다라고 하면은 0.625 나누기 1150 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때도 1840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텀으로 표시됐느냐, 유로피안 텀으로 표시됐냐에 따라서 곱해야 되느냐, 나눠야 되느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위험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산을 A, B, C, D에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게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변동성이 상호 상쇄되기 때문에
A의 변화 위험을 B, C, D가 약간 보완해주고 상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 중에서 분산 투자를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수가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수가 이렇게 될수록 그 리스크라고 하는 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해지가 안 되는 위험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위험 중에서 분산 투자로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종목 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게 일반론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다음에 20번 문제. 마케팅에서의 가산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의 제품 가격은 이런 가산 이익률을 할 때 단위당 변동비, 기대 판매량, 고정비, 가산 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산 이익률에 따른 가격이라고 하는 놈은 1 예상 판매 수익률에 수익률로 단위 원가를 나눠주는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단위 원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위 원가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는데 단위 원가라고 하는 거는 변동비 플러스 예상 판매량분의 고정비로 우리가 단위 원가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변동비가 얼마죠? 변동비가 10,000원 플러스 예상 판매량 10만 개. 그 다음에 고정비가 4억이 되겠네요. 는 0 지우니까 그러면은 얼마 나오나요? 14,000이 되겠네요. 14,000. 14,000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1 가산 이익률이 예상 판매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에다가 단위 원가가 14,000원 하니까 실질적으로 17,500원이 나오겠네요. 17,500원. 그래서 단위 원가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 원가를 한번 계산하고 가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0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마지막 문제라든지 한 2-3문제 정도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학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 저랑 같이 본 수업에서 따라오신다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